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 기자, 헬렌 슈미츠. 저는 20년 가까이 세계의 가장 어두운 곳들을 취재해왔습니다. 분쟁 지역, 난민촌, 그리고 이제는 동남아의 인신매매 현장. 하지만 캄보디아 프놈펜의 그날 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23년 9월 중순, 저는 프놈펜 외곽 콤폼 지역의 한 건물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건 제보자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콜센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많은 제보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제보자의 목소리에서 공포가 느껴졌거든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밤 11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는 것은 회색 철조망과 이중 울타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문마다 붙어있는 검은 천, 창살처럼 생긴 막대기들. 제 손을 떨면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취재기자로서 수백 번 본 장면이었지만 이곳에서 느껴지는 것은 달랐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거웠습니다. 1시간 정도 주변을 맴돌고 있던 중 길가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봤습니다. 2명의 청년이 담장 너머로 몸을 날리듯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너덜너덜했습니다. 저를 본 그들은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자임을 알리자 손을 잡고 울음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은 흙투성이었고 떨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첫 번째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재민, 26살이었습니다. 건물 안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70명 이상 있습니다. 모두 한국인입니다. 7달을 그 안에서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잠도 못 잤습니다. 저의 몸이 굳었습니다. 70명? 한국인?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자로서 수많은 인신매매 사건을 봤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조직, 이렇게 대규모의 피해자 규모는 처음 봤습니다. 눈빛은 죽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공포에 젖어 있었습니다. 2번째 청년 이름은 박준호. 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거짓 광고로 캄보디아에 끌려왔습니다. IT 회사 콜센터 직원 모집, 월급 3천이라는 광고였습니다. 한국의 포털 사이트에 떠있던 광고였습니다. 30명이 함께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탔었다고 합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을 태운 버스는 도시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로가 흙길이 되고 건물들이 사라지자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조직원들은 이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권을 빼앗겼습니다. 휴대폰도 없어졌습니다. 그 철조망 안에서 그들은 매일 12시간 이상 사기 전화를 걸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그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최재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매일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누군가는 잃었을 거예요. 그 죄책감과 공포가 동시에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발견한 것이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움직여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2 청년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후 그들의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새벽이 다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한국인 70명의 상황, 조직의 구조, 돈의 흐름, 모든 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계속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일인가 싶은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2 청년의 눈동자는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올라올 때쯤 저는 처음으로 이 사건을 누군가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국제 언론에, 국제기구에, 그리고 그 나라 정부에 70명의 사람들이 이 순간에도 철조망 안에서 울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제 카메라의 메모리에는 그 건물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색 철조망, 검은 천, 그리고 절망의 냄새.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 이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받은 첫 번째 거절은 24시간 안에 왔습니다. BBC 동남아 특파원에게 연락했을 때였습니다. 흥미롭지만 아시아 뉴스는 우리 시청자들이 별로 관심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70명이 감금되어 있는데 관심 없다니요. 그 다음날 더 구체적인 기사를 들고 로이터에 연락했습니다. 로이터의 편집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런, 좋은 취재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한국인이라는 건 증명됐나요? 조직이 캄보디아인이라는 증명은?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제보자의 눈동자와 증언이 증거가 아닙니까? 내가 가장 분노한 것은 AP통신과의 대화였습니다. 편집국장은 큰 이슈가 될 만한 정보가 있나요? 정부가 개입했나요? 아니면 유명인이 연루돼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습니다. 70명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미 통화는 끝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보를 올렸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3주 뒤 온 메일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귀하의 제보를 감수했습니다. 적절한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추가 업데이트는 약 6개월 소요될 예정입니다. 6개월이요. 그 순간 저는 국제사회가 얼마나 무능한지 깨달았습니다. 아니, 무능한 게 아니라 무관심이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 문의를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공식 문의요. 그동안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경력 20년 동안 이런 무기력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국 언론에만 제보했는데 한국 뉴스가 터져나온 거였습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KBS, MBC 동시다발적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70명 감금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1위가 캄보디아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 사건에 관심이 없지만 한국은 한국 사람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도 엄청난 관심이었습니다. SNS에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정부가 뭐 하고 있나? 이게 맞는 일인가? 저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제 손으로 수집한 정보를 한 명의 한국 기자, 이태성 기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저와 달리 한국 사회의 진짜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가 한국에서 터지면 정부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의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정말 움직일까요? 해외 사건에 개입하는 정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틀 뒤 뉴스를 봤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말투는 조용했지만 내용은 강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군사작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국제사회가 외면한 이 사건을 한국이 받아들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은 단순히 외교적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해결하겠다는 것을요. 제 손을 떨면서 한국 외교부 기자회견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그 담담한 목소리, 그 강한 눈빛, 이것이 진짜 국가의 모습인가? 제 수십 년 기자 경력에서 본 어떤 정부의 발표와도 달랐습니다. 한국 사회가 폭발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의원들이 쏟아낸 질문은 모두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정부는 뭐 하고 있는가? 빠른 대응을 요구한다. 한 야당 의원은 만약 정부가 제때 움직이지 않으면 국민들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계속 이 사건으로 뒤덮였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검색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일시간에 수백만 건이 검색됐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엄청난 응집력에 놀랐습니다. 각 언론사들은 심층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인터뷰, 수사 결과, 국제법적 쟁점들.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재민의 어머니 김미영 씨는 외교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제발. 그 모습이 언론에 나간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은 먼 나라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웃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는 피해자들을 구하자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가 되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고 청원은 1시간 만에 10만 동의를 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 봤습니다. 국가 전체가 한 사건으로 움직이는 광경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커뮤니티가 움직였습니다. 제캄 교민들은 자신들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놈펜의 어느 거리에 그 건물이 있는지, 그곳에 몇 명이 더 있는지,
조직의 구조가 무엇인지 모든 정보가 한국 정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들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제 무대에서 이 사건을 심각한 인권 침해로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이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시간 긴급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초기엔 이것은 자발적인 노동자들의 사건이다. 한국이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대변인 브락 손 차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법치국가이고 우리는 이를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외국 정부의 압박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한국 언론은 캄보디아의 이런 반응을 바로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 책임 회피 시도, 뻔한 거짓말 같은 제목들이 붙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도 대응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배치된다. 우리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 렉사오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렉사오는 캄보디아 전직 내무부 직원이었습니다. 그의 조카도 피해자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 그는 USB 하나를 들고 제게 접근했습니다. 이것 안에는 캄보디아 경찰, 고위 공무원들이 조직원들과 만나는 사진과 영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송금 기록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함정일까봐 겁났습니다. 하지만 렉사오의 눈동자를 봤을 때 그는 정말로 이 사건을 끝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실은 누군가는 말해야 하니까요. 제발 이것을 쓰세요라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뒷목에 비친 공포와 결연함.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USB를 들고 한국 기자 이태성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내용은 폭탄이었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들이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 캄보디아 정부의 주장이 완전한 거짓이라는 명백한 증거 말입니다. 이태성 기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캄보디아 정부를 완전히 때려 누를 수 있는 증거네요. 한국 정부가 USB의 내용을 받고 나서 48시간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은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언론과 국민들은 초조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윤재 영사도 한경민 경정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을 깨트린 것은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말투는 조용했지만 내용은 폭탄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캄보디아의 고위 공무원들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한국인들을 감금하고 착취했다는 증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국제사회와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순간 캄보디아 정부는 흔들렸습니다. 브락 손 차관이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목소리가 다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조사를 약속합니다. 만약 우리 공무원이 관여했다면 엄격히 처벌하겠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취한 다음 조치는 경제적 압박이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에 제공하던 ODA 430억 원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공식 이유는 인권 상황의 악화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에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UN 인권이사회의 담당관 카를로스 도밍고스가 성명을 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혐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주간의 침묵은 무엇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태국 국방부 준장 차위 차우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태국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필요하다면 태국의 우타파오 해군 기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이 필요로 하면 군사작전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말은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베트남도 따라 나섰습니다.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베트남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이 한국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초기에 한국 정부도 작은 나라였습니다. 국력으로는 캄보디아를 압박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세계가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이 강경하고 원칙 있게 행동할 때 세계는 한국의 편에 섰습니다. 약한 척하지만 확고한 의지, 조용히 움직이지만 정확히 목표를 맞춤. 이것이 진정한 국가의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경민 경정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문장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 대신 데이터를 듭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더 무겁습니다. 그의 눈빛은 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는 것을요. 한국 정부의 결정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사작전을 예상했습니다. 헬리콥터가 날아가고 특수부대가 진입하고 격전이 벌어진다는 식의 시나리오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택한 길은 달랐습니다.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의 한경민 경정은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국방부 정보기관, 외교부의 고위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한경민 경정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군사작전이 아닌 정보작전으로 승부할 것입니다. 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첫째, 정찰 위성을 이용해 건물의 내부 구조를 파악한다. 둘째, 금융 추적을 통해 조직의 자금 흐름을 따라간다. 셋째, 통신 분석으로 조직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파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경찰 중 양심 있는 인물들을 통해 내부 진입을 준비한다. 정보기관의 국장이 물었습니다. 이 방법이 정말 먹혀들까요? 한경민 경정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먹혀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데이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정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압니다. 공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정찰 위성의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정확히 72명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70명, 그리고 조직원 2명. 통신 분석은 조직의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최상위에는 캄보디아의 고위 경찰관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지역 보스 4명, 그 아래 직원 8명. 마치 나무 구조처럼 명확했습니다. 금융 추적은 더 흥미로운 결과를 주었습니다. 조직이 버는 돈은 월 2억 원대였습니다. 한국인들을 속여서 끌어낸 사기 자금이 그대로 캄보디아의 은행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30%는 고위 경찰관들의 개인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부패는 구조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경찰에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는 2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 한국과 국제사회의 압박 아래 자발적으로 구조작전을 진행한다. 둘째, 우리가 직접 나간다. 그것은 실제로는 한 가지 선택지였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중 중위급 장교 3명이 나왔습니다. 그들도 이 상황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와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전 코드명은 침묵의 날개였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새벽 4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특수부대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소리 없이, 폭발음도 없이, 오직 데이터가 이끄는 대로. 이것은 경찰입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그 말이 나가는 순간 37명이 구출됐습니다. 그중 한국인 19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충격이었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경찰들을 보고 처음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보냈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울음이 나왔습니다. 최재민이 경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찰관의 얼굴도 젖어 있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포기했어요. 정말로 포기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나를 잊지 않았군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35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깊숙한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경민 경정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찰 위성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구조작전의 성공 소식이 나가자 국제사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BBC는 일시간 특집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라는 제목 아래 한국의 모든 조치들이 재조명됐습니다. AP통신도 아시아 소국 국제정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가디언지는 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이 보여준 것, 선진국의 조용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제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큰 목소리로 외치지 않았다. 하지만 행동으로 세계에 메시지를 던졌다.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제법을 존중하며 기술로 정의를 구현한다는 메시지 말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카를로스 도밍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것이 인권 보호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작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확고한 그의 말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3주간 외면했던 죄책감 말이죠. 태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모범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안보와 인권을 지키는 데 있어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베트남도 한국 모델을 우리도 도입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캄보디아였습니다. 부락 손 차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 사건에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그것을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깊은 후회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의 외교 활동은 국제사회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원칙 있는 행동을 높이 평가합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캐나다도 한국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반응은 피해자들로부터 왔습니다. 첫 번째 구조 대상자들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그들이 내리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수백 명 모여 그들을 반겼습니다. 가족들은 울음이 났습니다. 최재민의 어머니는 아들을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한국이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라고 그녀는 반복했습니다. 그 장면은 모든 뉴스에서 보도됐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 언론도 그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CNN은 아들을 되찾은 어머니, 국가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윤재 영사는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담요를 그들에게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국가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인한 외교관도 이 순간만큼은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언론이 외면했을 때도 국제사회가 무시했을 때도 자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외교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35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경민 경정의 팀은 밤새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정찰 위성의 영상, 통신 기록, 금융 정보, 모든 데이터가 33시간 뒤 두 번째 작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두 번째 침묵의 날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캄보디아 경찰도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부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고위 경찰관 2명은 이미 해임된 상태였습니다. 양심 있는 경찰관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를 모두 구해라. 한경민 경정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은 지하층까지 진입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조직의 최상층부가 있었고 구출이 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모든 위치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 정확히 경찰이 지하층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35명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더 오래 갇혀 있었습니다. 모습도 더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보는 순간 그들은 알았습니다. 드디어다. 그중 한 명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 온 건가요? 정말로? 경찰이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정부가 보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피해자들이 울음이 나왔습니다. 70명이 모두 구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구출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다음 조치는 더 중요했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에 한국인 보호 상시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향후 한국인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부서였습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 근절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한경민 경정이 팀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상주하며 계속해서 관련 조직들을 추적할 것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태국은 한국-태국 공동수사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이 동남아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국한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도 시작됐습니다. 조현혜 박사가 이끄는 해외 국민보호센터는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전문적인 트라우마 치료였습니다. 직업 훈련도 제공되었습니다. 사건 이후까지도 피해자들의 삶을 회복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캄보디아 정부에서 왔습니다. 불악 손 차관을 포함한 여러 고위 인사들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들은 국제 언론 앞에서 명확한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부패가 이런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 앞에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렉사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당신은 용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정윤재 영사는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국가입니다. 그의 말에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이런 대응이 국제사회의 기준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사건을 인권 보호의 새로운 모델로 지정했습니다. 국제 언론들은 한국 모델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정부들도 한국의 접근 방식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2024년 현재 모든 피해자들이 회복 중입니다. 최재민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면서 대학 복학을 준비 중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입니다. 해외 국민보호센터는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현혜 박사는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리치료부터 직업훈련, 심지어 재학생들의 학비 지원까지 정부의 손길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 근절 TF팀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경민 경정은 여전히 푸놈펜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계속 추적합니다. 데이터가 거짓을 말하지 않으니까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 여러 나라들이 한국과의 협력 협정을 확대했습니다. 유엔은 특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모델 작은 국가가 만든 큰 변화. 저 헬렌 슈미츠는 최종적으로 가디언지에 기고문을 냈습니다. 제목은 작은 나라의 큰 책임이었습니다. 그 기고문의 마지막 문단은 이랬습니다. 20년간 저는 세계의 가장 어두운 곳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본 한국의 대응은 가장 밝은 빛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국력으로 대항할 수 없는 권력 앞에서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기술로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국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리더십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길이 향후 국제사회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정윤재 영사와 한경민 경정은 서울에 귀국했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시민들의 박수였습니다. 외교부와 경찰청은 그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다한 것일 뿐입니다.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청와대에 감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국민을 잊지 않은 정부에 감사합니다. 그 편지는 국가기록 보존소에 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 국민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한국인들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찰 위성도 확대할 것이고 데이터 분석 능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국이라는 슬로건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슬로건입니다. SNS에서 수백만 명이 이 해시태그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건의 해결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민과 박준호, 그리고 나머지 68명의 피해자들은 일종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회복 과정을 지켜봅니다. 최재민은 이 모임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인터뷰에서 말한 것은 이랬습니다.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는 경험은 정말 특별합니다. 저는 한국이 저를 잊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그 빚을 사회에 갚고 싶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진정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심리적 회복만이 아니라 사회적 회복 말입니다. 정부의 보호 속에서 그는 다시 한 명의 시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 돌아간 저 헬렌 슈미츠는 이 사건에 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책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하나의 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국가는 그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것, 작은 것도 뜻이 있으면 크다는 것, 조용하지만 강하고 약하지만 원칙이 있다는 것. 이것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이 보여준 교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네, 이것이 정의입니다. 70명의 한국인을 포기하지 않은 국가. 세계가 외면했을 때도 조용히 행동한 정부.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의 어디선가 또 다른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